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무마 직권남용 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발부 여부에 따라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공직자에 대한 수사 착수 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한 공수처 법안에 대해 대검이 중대한 독소 조항이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검찰의 공개 반대 입장 표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음주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타인의 면허증을 찍은 휴대폰 사진을 자신의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해도 공문서 부정 행사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판결부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까지 법률방송 선정 2019년 7대 판결 내용과 의미를 전해드립니다. 12월 2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중단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 오전 10시 5분쯤 감색 트렌치코트 차림으로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 동부지법에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나왔습니다. 딱딱한 표정의 조 전 장관은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검찰의 끝이 없는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 혹독한 시간이었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22일입니다. 첫 강제 수사 후에 122일째입니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며 또 그렇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 중단에 관한 외부 지시 있었습니까?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에 외부 지시가 있었냐, 정무적 책임 외에 법적 책임도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엔 비가 내리는 궂은 날임에도 조 전 장관 지지자들과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나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오전 10시 반부터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고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 결정됩니다. 네, 해마다 이맘때면 늘 하는 말이긴 하지만 이른바 조국 사태와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 갈등 등 2019년 기해년 법조계는 정말 말 그대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그런 중에도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선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어느 한쪽으로 급속한 쏠림에 제동을 거는 의미 있는 판결들이 이어졌습니다. 법률방송 선정 2019년 7대 판결을 카드로 읽는 법조 신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고법 형사 3부는 올해 1월 관세법 위반 및 특가법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A씨 등에게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모호한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지적하며 모호한 영장으로 광범위하게 압수해간 증거들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입니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 파기환송심 취지에 따라 내려진 판결로 앞으로 다른 하급심 법원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일부러 모호하게 영장을 쓰고 제멋대로 압수수색을 해온 수사기관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월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육체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한 판결을 냈습니다. 지난 1989년 육체 노동자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5년 올린 뒤 꼭 30년 만에 다시 5년 더 상향된 겁니다. 대법원 이번 판결로 보험과 연금제도 운용 및 퇴직금이나 손해배상액 산정 등 산업계와 노동계 전반에 큰 변화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낙태죄 처벌 형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낙태죄 처벌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1953년 형법 조항에 삽입된 낙태죄 처벌 조항은 66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헌재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임신 몇 개월 이하 낙태를 어떤 경우에 허용할 것인지 등 후속 입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66년 만에 폐지된 낙태죄, 헌재의 손을 떠난 낙태죄는 이제 국회의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무정자증 남성이 결혼 생활 중 자신의 부인이 낳은 아들의 친자 관계를 끊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남편의 동의를 얻어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에 태어난 자녀는 추후 아버지가 친생 관계를 부인해도 친자식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관 다수 의견입니다. 민유숙 대법관은 다만 외관상 명백한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친자 관계를 끊어줘야 한다는 별개의 의견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대법관 다수 의견은 자녀의 법적 지위와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쉽게 파탄낼 수 있도록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가족 관계에 대한 신뢰 보호 필요성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낳은 정과 기른 정 모두 다 소중하다는 가족의 의미를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판결 아닌가 합니다. 연초부터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미투 사건 관련 대법원이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로 엇갈렸는데 핵심 쟁점은 통상 성폭행 피해자가 보이는 행동과 다른 행동을 보인 김지은 씨의 성폭행 피해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입니다. 충남지사의 유력한 대권주자라는 안희정 전 지사의 지위만으로도 김지은 씨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고 명시적 반항이 없었어도 성폭행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성범죄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 피해자의 시선으로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한 판결로 성범죄에 대해 법원이 한층 엄격한 잣대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 판결입니다. 지난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마약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에선 A씨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 B씨가 법적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B씨의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습니다. 대법원은 B씨의 증언 거부가 정당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검찰 진술조서만으로 유죄의 증거를 삼을 수는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자백 위주의 검찰 수사 관행에 제동을 걸고 공판 중심주의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두텁게 보장한 판결이라는 평가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하루 전 23일 대법원에선 유니온숍의 효력을 제한한 첫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기존 노조와 회사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해고할 수 있도록 단체 협약을 맺었더라도 기존 노조가 아닌 별도의 소수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의 해고는 부당해고라는 판결입니다. 유니언숍이라는 이름으로 일부 기득권 노조나 사측 어용 노조의 방패막이로 이용된 측면이 있는 유니언숍 제도의 효력 범위를 제한해 근로자의 고용과 노조 선택의 자유, 소수 노조의 단결권을 보장한 전향적인 판결입니다. 2019년 기해년은 저물고 2020년 경자년의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수자, 약자를 위한 법원의 전향적 판결이 많이 나와 세상이 좀 더 따뜻해졌으면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이 되길 바라봅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신세아였습니다. 대검이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는 공수처 설치 법안 제24조 제2항에 대해 중대한 독소 조항이라는 강력한 워딩을 써가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대검이 공수처 법안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 조항 안 제24조 제2항은 중대한 독소 조항임. 대검이 기자단에 공지한 입장문 제목입니다. 대검이 중대한 독소 조항이라고 표현한 공수처 법안 해당 조항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공직자의 범죄 정보를 모두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고위공직자 수사라는 공수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이른바 4+1 협의 과정서 새로 삽입된 조항입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입장문에서 1, 2, 3, 4로 나누어 해당 조항이 왜 독소 조항인지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대검은 먼저
공수처의 법적 성격부터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반부패 수사기구일 뿐 검찰, 경찰의 고위공직자 수사 컨트롤 타워나 상급기관이 아님에도 검경의 수사 착수 단계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 조직체계 원리의 반함이라는 것이 대검의 지적입니다. 수사 착수 사전 통보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대검은 지적했습니다. 압수수색 전 단계인 수사 착수부터 검경이 공수처에 사전 보고하면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이첩받아가서 자체 수사 개시하여 과잉 수사를 하거나 또는 검경의 엄정 수사에 맡겨놓고 싶지 않은 사건을 가로채가서 뭉개기, 부실 수사를 할 수 있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검은 또 기존 검찰 수사 관행에 비춰봐도 해당 조항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에서 법무부, 청와대에도 수사 착수를 사전 보고하지 않는데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 내지 검사 임명에 관여하는 현 법안 구조에서 공수처에 대한 사전 통보는 공수처의 수사 검열이라는 것이 대검의 인식입니다. 대검은 그러면서 공수처 통보가 청와대, 여당 등과 수사정보 공유로 이어져 수사의 중립성 훼손 및 수사기밀 누설 등 위험이 매우 높음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대검은 해당 조항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도마에 올렸습니다. 기존 패턴의 중대한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안으로 수정의 한계를 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조항은 사개특위 법사위에서 공식적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사항이 4+1 협의 과정에서 갑자기 포함된 것으로 절차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라는 것이 대검의 지적입니다. 대검의 오늘 입장문 발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장문 자체의 논리 구조나 명분은 크게 흠잡을 곳이 없습니다. 과잉 수사나 뭉개기 부실 수사 등에 대한 우려와 지적도 충분히 당연히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검찰이 과잉 수사나 뭉개기 부실 수사를 지적한 데 대해선 살짝 묘한 기시감도 듭니다. 애초 공수처를 설치하려는 것도 이른바 선택적 정의로 대변되는 검찰의 과잉 수사나 제 식구 감싸기, 부실 수사 논란 때문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4+1 협의에서 원안에 없던 공수처의 검찰 수사 착수 통보 조항을 새로 삽입해 논란을 자초한 것도 명분을 떠나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대검은 공수처장 임명에 대통령과 여당이 관여하는 구조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공수처장은 야당 추천 인사 2명이 거부하면 임명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가장 궁금한 건 야당은 전혀 관여할 수 없고 온전히 대통령 의중대로 임명하는 검찰총장은 청와대, 여당 등과 수사 정보 공유를 안 하는데 야당 인사가 반대하면 임명할 수 없는 공수처장은 뭐를 근거로 청와대, 여당 등과 수사 정보 공유로 이어질 거라고 보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무튼 공수처 법안 처리가 임박한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지켜보고 감시해야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국회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얻어 보완을 약속하는 서신을 전국 검사장들에 보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를 통해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보완과 관련한 서신을 전국 검사장에게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결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박 전 장관은 지난 5월 13일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경찰 권력 비대화 등 여러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향후 수정 보완 과정에서 검사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법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이메일을 전국 검사장들에 보냈습니다. 이와 관련 일부 언론은 오늘 해당 서신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보내졌으며 홍영표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도 법안 수정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경찰의 휴대폰으로 찍은 다른 사람의 면허증 사진을 자신의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한 30대 남성에 대해 공문서 부정 행사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35살 신모 씨는 지난 2017년 4월 서울 양천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의 혈중 알코올 농도 0.112%,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까지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이에 신 씨는 단속경찰에 휴대폰으로 찍어놓은 다른 사람의 면허증 사진을 자신의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했습니다. 공문서 부정 행사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 대한 재판에선 휴대폰 면허증 사진을 공문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1심은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 공문서 부정 행사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며 처벌을 피하려 해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시입니다. 2심도 공문서 부정 행사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1심 판결에 무면허 운전, 누범, 가중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선 벌금 300만 원을, 공문서 부정 행사에 대해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하지만 공문서 부정 행사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 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제시의 객체로 규정된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미지 파일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실물 면허증이 아닌 면허증을 찍은 사진은 공문서로 볼 수 없어 공문서 관련 법률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판결을 내리며 면허증 사진을 제시해도 경찰이 그릇된 신용을 형성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일단 말이 어렵고 경찰 입장에선 면허증 실물이나 면허증을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도나도 어디서 남의 면허증 사진 찍어서 단속에 걸리면 자기 면허증이라고 사진 제시하는 일이 안 벌어지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